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준 루펑에게 감사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그림자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림자 세계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헤어지기 전 굳게 악수를 나눕니다. 팀이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샤야는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며 감탄합니다. 그는 임무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이시주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우주선 회사가 그들이 한 일에 감사하며 함선의 모든 오락시설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VIP 대우를 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귀황 이래 그의 팀원들은 시끄럽게 축하하고 이시주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봅니다. 여행 열흘째 루펑은 아론에게서 그림자 세계 인공지능이 일주일 안에 지구의 첫 번째 도시가 삼켜질 것이라고 계산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지만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주인공은 침공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전에 그림자 관문이 나타나 사람들을 안으로 유인하여 싸우고 강해지게 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림자 세계 자체가 강림하고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빨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상태창은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지만 이제 생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결심을 굳힌 주인공은 다가올 위협에 맞서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유물을 얻는 것을 다음 목표로 정하고 잠시 생각한 후 도전할 그림자 세계를 선택합니다. 주차장에서 그룹들이 빛나는 포털 근처에 모여 장비를 점검하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고급차가 멈추고 아냐가 내려 안의 사람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루펑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납니다. 구경꾼들은 그를 단지 최고 경경자에게 달라붙는 남자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며 속삭입니다. 심지어 놀란 그녀가 직접 그를 꾸짖을 때까지 아냐는 그가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온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왜 D급 그림자 세계에 자신을 데려왔는지 투덜거리는 동안 각성자들은 반짝이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불평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D급 그림자 세계 외계 항성 유적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넓게 펼쳐진 이동하는 모래와 붉은 하늘 아래 떠있는 바위가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모인 군중은 재빨리 흩어집니다. 한 소녀가 끝없는 사막을 둘러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그 도전 과제에 대해 중얼거리지만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각성자가 여기서 어떤 위협에 직면하는지 날카롭게 묻고 그녀는 진짜 위험은 괴물이 아니라 곧 닥쳐올 모래폭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만약 남쪽에 있는 거대한 함선에 도달하여 내일 전곡까지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세계의 보수는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죽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모두를 앞으로 재촉하며 그녀는 망설이면 폭풍이 그들 모두를 산 채로 묻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필사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질주합니다. 아냐가 따라가는지 묻자 루펑은 거절하며 모래 속에 묻힌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삽을 건네주고 자신이 좌표를 계산하는 동안 파라고 주장합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단지 흙을 파기 위해 끌려왔다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거래로 그녀를 유혹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도와주면 희귀한 A급 권황의 심장 무략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녀의 눈이 커지고 저항할 수 없자 그녀는 그가 지시하는 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막노동을 시킨다며 그를 저주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머리가 일하는 동안 그녀의 몸이 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훈련이 모래를 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불공평함에 대해 소리칩니다. 갑자기 귀가 먹먹할 듯한 포효가 들리며 뒤틀린 녹색 눈에 생명체 무리가 지평선에서 몰려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그것들을 기계 좀비라고 부르며 한때 위대했던 문명이 전쟁으로 파괴된 후 돌연변이 된 자네라고 말합니다. 아냐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후퇴하자고 재촉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앉아 계속 파라고 말합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기계 드론들이 전투에 돌입하여 그녀가 일하는 동안 무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발전된 기계들을 쳐다보며 그가 미래에서 왔다고 거의 믿을 뻔했다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다음 팔 지점에 대한 명령으로 그녀를 다시 지시할 뿐입니다. 지친 그녀는 모래를 헤치며 비틀거리고 그를 자신을 착취하는 무정한 자본가라고 저주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더 파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그녀의 항의를 무시합니다. 좌절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치고 주인공이 갑자기 그녀 옆에 나타나 왜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이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팠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묻자 루펑은 빛나는 지도를 침착한 집중력으로 연구하고 땅을 가리키며 목표물이 여기 있다고 선언합니다. 좀비 무리가 그들을 향해 몰려들자 아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왜 그들을 모두 끌어들였는지 소리치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불길이 모래를 휩쓸고 좀비들이 산채로 타들어가며 불이 시야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앞에 모래 언덕이 갈라지고 거대한 함선이 사막 아래에서 솟아오릅니다. 아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그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묻고 루펑은 그 위치를 찾기 위해 그녀에게 파괴했다고 대답합니다.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고 그림자 세계의
보스가 황무지 위로 우뚝 섭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묻힌 함선으로 끌고 갑니다. 홀에서 그녀는 봉인된 문과 씨름하다가 그가 빛나는 장치를 문에 대고 뒤를 돌아보며 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파란 불빛이 입구를 열자 그들은 빛나는 해치를 통해 함께 떨어지고 아냐는 그에게 부딪힙니다.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물러나며 찾던 것을 찾았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들의 목표는 최고 등급 방어 아이템인 X급 갑옷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두운 복도를 통과하는 동안 그는 세 종류의 그림자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무한한 세계,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숨겨진 세계, 그리고 정해진 횟수만큼만 나타나는 제한된 세계입니다. 그는 그들이 있는 외계 항성 유적은 이미 2번 나타났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 인류가 방역할 유일한 기회로 어떤 세대보다 뛰어난 갑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던 함선은 배달되기 전에 파괴되어 유물은 이 사막 아래에 묻혔습니다. 기계 종족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인류는 세계 자체를 끝내는 전멸을 선택했고 그래서 갑옷은 수세기 동안 이동하는 모래 아래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복도가 중앙에 하나의 받침대가 빛나는 광활한 방으로 열립니다. 루펑이 멈춰서서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받침대 위에는 검은 큐브가 놓여있고 아냐는 왜 갑옷이 저렇게 생겼는지 의아해하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며 활성화되기 전에 풀어야 하는 변화하는 패턴으로 표면이 잠겨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큐브를 들어 올려 재빨리 풀어냅니다. 유물이 생명을 얻어 윙윙거리자 방 전체에 파란 불빛이 퍼지고 밖에서는 묻혀있던 함선이 잠자고 있던 시스템을 깨우고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큐브가 조각으로 부서지고 빛이 모여 빛나는 선으로 그려진 우뚝 솟은 검은 슈트를 형성합니다. 아냐는 함선 자체가 전투복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눈이 커집니다. 인터페이스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SSS급 벤처러스, 적응형 전투복, 거의 파괴 불가능하며 갑옷에서 우주선까지 모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것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 보스의 에너지 수정이 없으면 갑옷은 쓸모없습니다. 거대한 보스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 존재감의 사막은 격렬한 폭풍으로 변합니다. 아냐는 너무 늦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고 당황하며 주장합니다.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자 그의 앞에 투영이 나타납니다. 사막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타는 듯한 열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며 모래가 인공 태양 주위를 뒤틀립니다. 그는 그것이 아발론에서 훔친 태양로이며 태양의 힘을 모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아냐는 이것이 그가 이전에 사라진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멀리서 관측실의 각성자들은 밤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폭풍은 더 강해지고 세계 보스는 타오르는 빛에 맞서 포효하고 그때 바람 속에서 황금 수정이 내려옵니다. 루펑은 그것을 잡아 기다리는 갑옷의 가슴에 수정을 눌러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황금 수정이 제자리에 고정되고 핵이 빛나며 판들이 이동하고 봉인되어 그를 단단히 감싸고 마침내 완전한 슈트가 살아납니다. 아냐는 경외심에 그를 쳐다봅니다. 주인공은 태양로가 곧 폭발할 것이므로 즉시 떠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갑옷이 변형되어 날렵한 오토바이로 바뀌고 그는 그녀를 좌석에 태웁니다. 그들이 질주에 떠나자마자 뒤에서 사막이 폭발하고 외계 유적의 최종 보스가 처치되었으며 모든 각성자가 1분 후에 이동될 것이라는 시스템 안내가 울려 퍼집니다. 대강당은 조용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일주일 후 국제 거대 타워 컨벤션이 연례 국제 의료 교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속삭입니다. 류야오는 친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중얼거리고 그녀의 우상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존 킹스 병원 신경과학과장이자 에든버러 대학 교수인 버사는 여신의 손으로 소개됩니다. 류야오의 눈은 존경심으로 빛나지만 전자기기 금지에 대해서는 투덜거립니다. 그녀의 동료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본 적 없는 공식 발표에서도 이미지가 흐릿하게 처리된 수수께끼에 엘 박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KC에서 기차가 탈선하여 수백 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70내 명예 위독한 학생들을 동시에 수술하여 모두를 구한 것이 바로 엘 박사였습니다. 그 기적이 없었다면 세상은 결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른 신의 손에 대해 속삭이는 학생들로 웅성거리고 그가 의학이 본업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수술에 능숙하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류야오는 열심히 듣고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지지만 친구가 등록금에 대해 꼬집으며 그녀의 오빠 류펑을 그녀의 학업을 지원할 수 없는 백수 건달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녀는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맹렬히 변호하지만 소녀는 웃으며 적어도 자기 가족 병원에서 경호원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류야오가 반박하기 전에 뒤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주인공이 정장을 입고 그곳에 서 있고 놀란 류야오는 충격에 빠져 왜 여기에 있냐고 불쑥 묻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저 직원일 뿐이라고 가정하며 비웃지만 그는 개회사를 하도록 초대받았다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둘 다 그를 믿을 수 없어 얼어붙고 류야오는 농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아버지도 그런 특권이 없다며 비웃습니다. 그 순간 장병원의 손엔단 원장이 다가오고 조롱하던 친구는 열성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적어도 오빠를 위해 경호원 자리라도 마련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 손엔단은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엘 박사라고 부르며 한때 뇌수술로 고위장교를 구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그가 없었다면 손 의료그룹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류야오는 자기 오빠의 이름이 전설적인 외과 의사와 연결되자 얼어붙어 쳐다보고 루펑은 단지 그 사건이 흥미로워서 했을 뿐이며 그들에게 빚진 것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무대에서 버사 자신이 내려와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연락처를 구걸하지만 그는 제자를 둘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뒤이어 엘 박사를 무대로 부르는 안내방송에 나오고 그는 류야오에게 돌아서서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걸어 올라가기 전에 버사는 류야오에게 달려가 그에게 연락할 방법을 애원하고 조롱하던 소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 연단에 오르자 관객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는 그곳에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주최 측의 질문인 왜 의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안정되자 그는 단지 여동생을 위해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선언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는 류야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동안 쓸모없는 오빠를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홀을 뒤흔듭니다. 나중에 행사장 밖에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재활이 끝나면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이은 5번의 수술을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달려온 것에 대해 한숨을 쉬며 의사들이 각성자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투덜거립니다. 지친 그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24시간 안에 도쿄가 첫 번째 그림자 세계 침공 장소로 예측되었다는 아론의 긴급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마감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타오타오에게 전화를 걸려고 앞으로 달려가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뉴스피드는 공포를 확인시켜줍니다. 도쿄는 포위 공격을 받고 있으며 도시 한복판에 그림자 관문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기자들은 이것이 인류 세계에 대한 첫 번째 그림자 세계 침공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은 맹세합니다. 타오타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이죠. 도쿄는 불타고 있고 기자들은 TV 신호가 사라졌고 휴대폰 방송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로 거대한 요괴들이 내려오고 야마타노 오로치가 스카이트리를 휘감고 그 머리들이 뒤틀리며 꿈틀거리고 탱고는 긴자 위로 거대한 날개를 펼칩니다. 아키하바라에서는 유키온나가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구역 전체가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리가 퍼져나가 도망치는 시민들을 가둡니다. 자동화된 부대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고 탱크와 드론들이 요괴와 필사적으로 격돌하며 총성과 폭발이 거리를 뒤흔듭니다. 인류의 군대가 그림자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의 물결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한 기자가 엄폐물 뒤에 숨어 정말 강가에서 구조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 남자가 혼란스러워 멈춰 서자강 표면이 이상하게 물결칩니다. 그때 물속에서 녹색 눈이 번쩍이며 카파들이 인간 냄새에 대해 배고픈 듯 중얼거리며 솟아오릅니다. 수십 마리가 음식을 외치며 거리로 몰려들자 공황 상태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고 어떤 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고 다른 이들은 달리는 도중에 잡힙니다. 생명체들이 몰려들자 한 남자가 골목에서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안고 한 마리가 다가오자 제발 오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그 생명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갑자기 총성이 터져 나오고 총알 세례가 카파들을 꿰뚫고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병사들이 대형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리를 정리합니다. 옥상에서 장갑을 낀 부대원들이 목표물 무력화를 알리고 구조를 시작하며 자신들을 도쿄 생화학 저항부대 5분대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고 한 병사가 한 남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이 녹색으로 빛나고 턱이 부자연스럽게 넓게 벌어지며 그가 이미 감염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몸에서 기생적인 성작물이 터져 나오며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두꺼운 덩굴이 거리를 찢어 발기고 차량을 산산조각 냅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비명을 지르는 꿈틀거리는 얼굴들로 만들어진 흉측한 살덩이 나무가 솟아오릅니다. 분대는 그것을 지민구 기생충 숙주로 식별하고 즉시 소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즉시 발포하지만 괴물은 건물과 거리를 가로지르는 덩굴 폭풍으로 방역합니다. 한 명은 휩쓸고 지나가는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감염이 예상보다 빨리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욕을 합니다. 혼란 속에서 녹색머리의 한 병사가 덩굴에 거의 삼켜질 뻔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백열 폭발이라고 외치자 타오르는 빛이 무리를 가르고 지나갑니다. 한 손이 뻗어 나오고 그녀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타오타오에 붙잡고 그녀는 공중으로 떠오를 때 꽉 잡으라고 재촉합니다. 두 사람은 불타는 도시 위를 날아오르고 충격받은 병사는 뒤를 돌아보며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속삭입니다. 타오타오는 그녀를 위로하며 둘 다 살아남아 다시 할머니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병사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묻습니다. 타오타오는 할머니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재앙을 피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자기 보스가 올해 재앙에 대해 경고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지금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중요할 때는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자기들 리더가 여기 있었다면 이미 탈출은 확실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요괴가 앞에 나타납니다. 거미의 몸을 한 우뚝 솟은 조로구모입니다. 병사는 그림자 관문 근처의 이 지역은 그런 괴물들로 들끓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600m 떨어진 곳에 지하 대피소가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면 이 요괴들보다 더 강한 자기 대장이 분명히 그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타오타오는 철혈의 대장이 정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란다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 날개 달린 요괴들이 우뚝 솟은 스카이트리를 선회하고 아래에서는 한 여성이 거대한 손에 붙잡혀 조여오는 소나귀에 맞서 몸부림칩니다. 거대한 두꺼비 요괴가 그녀 위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근처의 병사들은 절망에 빠져 자기들 대장조차 이 괴물에게 쓰러졌다고 울부짖습니다. 대장의 손이 살짝 움직이며 작은 수류탄 같은 장치를 움켜쥡니다. 비장한 결심으로 그녀는 그것을 뽑아 던지고 폭발이 괴물의 입안에서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녀는 여전히 손에 칼을 든 채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의 분대가 그녀 곁으로 달려와 그녀가 요괴의 목구멍에 폭탄을 밀어넣기 위해 일부러 잡혔다고 소리칩니다. 한 명이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계속 걸으며 스스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시 모였을 때 분대는 사방이 요괴의 바다에 둘러싸인 것을 발견합니다. 대장은 맨 앞에서 굳건히 서서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루펑이 탄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는 떨어지는 잔해 사이를 세게 헤치고 요괴 무리 속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그가 앞으로 총알처럼 나아가자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혼란 속에서 길을 엽니다. 그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움직임으로 괴물들을 찢어발기고 시체들이 흩어집니다. 아래의 군중은 그가 짐승을 하늘로 날려버리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적들을 지나쳐 다시 땅으로 내려와 기다리는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습니다. 앞에서 대장은 주인공이 다가와 그녀를 부르며 떠나야 한다고 말하자 칼을 내립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는 그녀의 전체 이름, 마키 쿠로시마, 나이, 심지어 첫사랑의 세부 사항까지 읊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그는 멈추지 않고 5년 전 어느 4월 밤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병사들은 자기들 철혈의 대장에게 이미 연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격에 빠져 속삭이지만 마키의 노려봄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그녀는 더 말하면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칼을 뽑습니다. 주인공은 칼을 옆에 둔 채 오토바이에 침착하게 기대어 분대를 구하고 싶으면 타라고 말합니다. 마키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지 묻지만 그의 유일한 대답은 시간이 없으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무기를 거두고 그의 뒤에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바퀴가 굴러갑니다. 마키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요괴를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핸들을 꽉 쥐며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요괴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무리 속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발톱들이 뻗어나오지만 그는 오토바이의 스위치를 누르고 그 프레임에서 에너지가 터져 나옵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고 방어막이 밖으로 휩쓸리자 앞의 요괴들은 즉시 타들어가고 그들의 몸은 옆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탱고가 날개를 활짝 펴고 급강하하지만 힘의 파동이 공중에서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주인공은 스로틀을 비틉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요괴들이 불길 속에서 쓰러지고 탈출을 위해 거리를 찢어 엽니다. 그는 잔해 사이로 오토바이를 몰고 마키에게 그녀의 분대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쳐다보며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한때 흑요석 유적에서 함께 싸웠다고 꾸준히 대답합니다. 그녀는 부인하며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동료였던 수많은 평행 세계를 암시하며 그녀의 비밀을 더 밝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키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그의 말을 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펑은 계속해서 그녀의 분대를 구했고 이제 누군가를 찾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키는 그에게 빚을 졌다고 인정하며 동의하고 정전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스캔하기 위해 길드의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표물을
포착합니다. 타오타오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유이를 구한 후 5분대와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마키는 그들이 생화학 저항부대 대피소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지만 그 구역은 지옥의 문에 가장 가깝고 이미 요괴 왕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의 지도는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3개의 구역으로 빛나고 각 구역은 지옥의 문에 더 가까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키는 그들이 가장 위협이 낮은 파란색 구역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루펑은 구역이 요괴의 힘을 반영하는지 묻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파란색 구역은 몇몇 장군과 함께 수많은 졸병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구역은 장군들과 가끔씩 나타나는 요괴 왕들로 들끓고 보라색 구역은 왕들과 어쩌면 더 위대한 존재들에 의해 지배되는 가장 치명적인 곳입니다. 신화급 요괴는 몇 초 만에 도쿄를 소멸시킬 것이므로 탈출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신의 길을 정하고 죽음의 구역을 건너 지옥 구역으로 직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마키는 재빨리 레이더의 경로를 계획하겠다고 말합니다. 2개의 신호가 빠르게 다가오고 연기 속에서 붉고 푸른 옷을 입은 좀비 전사인 요괴 장군들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욕을 합니다. 우뚝 솟은 장군들이 무기를 휘둘러 그들 주위의 콘크리트를 부셔버립니다. 주인공은 세게 가속하고 그녀에게 꽉 잡으라고 재촉합니다. 한 공격이 그들 뒤에 부딪히고 다른 공격이 옆에 부딪히지만 오토바이는 날카롭게 기울어져 단 몇 인치 차이로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장군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뒤쫓고 붉은 갑옷을 입은 쪽은 주먹을 보대 내리치고 푸른 갑옷을 입은 파트너의 눈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며 번쩍입니다. 루펑은 차가운 재미를 느끼며 고개를 기울이고 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주목합니다. 앞길이 좁아지고 단단한 건물벽에 불빛이 반사됩니다. 마키는 막다른 길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녀에게 매달리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타이어에서 불꽃이 튀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벽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오토바이가 유리를 뚫고 터져나가며 조각들이 흩어지고 그는 건물 측면을 따라 위로 조종하며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이 그들을 뒤쫓습니다. 추진력이 오토바이를 더 높이 올리자 주인공은 이를 나누겠다고 중얼거리고 마키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칼을 뽑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립니다. 상승 도중에 그는 갑옷을 입은 거인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무모하다고 경고하며 소리칩니다. 마키는 칼을 뽑고 급강하하며 공중에서 회전하며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에게 공격을 내리꽂습니다. 거대한 요괴는 팔을 들어 막지만 그녀의 배기는 그것을 뚫고 폭발적인 힘으로 뒤로 밀어냅니다. 그녀는 더 높이 비틀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루펑은 천공배기를 발동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녀의 칼날을 따라 에너지가 모이고 그녀는 쓸어내리는 홀을 그리며 아래로 베어냅니다. 그 일격은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의 가슴에 부딪혀 충격으로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땅에 처박습니다. 그녀가 자네 옆에 가볍게 착지하는 동안 그녀는 오토바이 뒤로 뛰어 올라타며 그가 심지어 그녀의 기술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얼마나 자연스럽게 함께 싸우는지 말합니다.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뚫고 나오자 앞길이 폭발합니다. 그는 날카롭게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를 난간에서 발사하여 거대한 다리의 철골 위로 높이 홀을 그리며 날아오른 후 도로에 세게 착지합니다. 마키가 더 꽉 잡고 죽음의 구역에 들어왔다고 선언하자 스카이라인의 불꽃이 깜박입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싸우라는 그녀 자신의 신조를 상기시키고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준비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뒤틀린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영혼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지옥의 문을 향한 그들의 길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강령술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연마하기 위해 수만 명을 학살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 도시의 비명을 먹었지만 오스틴 경의 심판 아래 아크 길드에서 추방당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오스틴의 12성인 중 한 명으로 그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며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짐승 같은 부하가 미소를 지으며 오스틴 경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 신화급 요괴의 시체를 확보하여 불사자로 만들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혼 목자는 오스틴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망치에게 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거대한 짐승은 열성적으로 대답하고 거대한 무기를 들고 앞으로 뛰어들어 그의 일격이 길 건너편에 부딪힙니다.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저항하며 포효합니다. 전쟁 망치의 거대한 망치가 요괴와 충돌하고 그 충돌에 잔해가 날아갑니다. 그 충격은 두건을 쓴 동료에게 불평을 사고 그는 영혼 목자의 강령수를 위해 시체가 온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전쟁 망치는 그저 웃으며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고 인정합니다. 강령술사는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대신 쓰러진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을 가리키고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해골 끝이 달린 머리에 어두운 에너지를 모으고 마침내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괴물의 영혼을 불러내어 그의 노예로 깨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어두운 안개가 위로 휘감기고 쓰러진 몸이 뒤틀리며 텅 빈 해골에서 빛나는 눈이 불타오르고 마침내 그 생명체는 영혼 목자의 명령의 노예가 되어 포효하며 일어섭니다. 전쟁 망치는 씩 웃으며 영혼 목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났는지 회상합니다. 처음부터 강령수를 휘두르며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파괴했던 비정규 각성자였죠. 강령술사는 차갑고 집중된 채로 신화급 불사자와 함께 지옥의 문을 돌파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는 백귀 세계가 도끼에 잠겨 있어 용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경고합니다. 로브를 입은 추적자가 앞으로 나서서 빛나는 구체를 소환하고 그곳에서 수에타오타오의 이미지가 깜빡입니다. 그녀의 정화 능력이 핵심입니다. 영혼 목자는 그녀의 위치를 요구하고 추적자는 그녀가 지옥 구역에 숨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행진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며 그들의 다음 목표는 수에타오타오라고 선언합니다. 빛나는 붉은 눈을 한 까마귀들이 거리에 쓰러진 시체들을 찢어 발기고 한 마리가 고개를 기울여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쓰레기통 뒤에 한 소년이 늙은 경비원과 함께 숨어 있고 그는 재빨리 그를 조용히 시키며 이 세 개의 눈을 가진 까마귀들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이를 안전하게 대피소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근처의 병사들이 생명체들에게 죽으라고 외치자 총성이 터져 나오지만 무리는 즉시 내려와 비명을 지르는 한 병사를 땅으로 끌고 갑니다. 소년의 무릎 아래에서 캔이 움직이고 그 소리에 괴물 같은 새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세 번째 눈이 빛나며 그들의 은신처에 고정됩니다. 무리가 급강하하고 경비원은 소년을 발로 잡아당깁니다. 그들은 달리지만 소년이 비틀거리며 땅에 세게 부딪힙니다. 그는 까마귀들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하지만 늙은 경비원은 그를 다시 들어 올리며 계속 달리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날개가 그들 주위를 감싸고 마침내 파란빛의 줄기가 무리를 가르고 지나가며 새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빛나는 배기가 까마귀들을 막아내어 공간을 확보하고 소년은 안전한 곳으로 끌려가고 루펑은 대피소가 바로 앞에 있으며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아이는 하늘을 가득 메운 세 개의 눈을 가진 까마귀들의 어두운 구름에 떨며 올려다보고 경비원은 그들의 이전 소음을 저주하며 이제 무리 전체가 그들에게 닥쳤다고 확신합니다.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그와 마키가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꾸준한 결심으로 말합니다. 주인공은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그들은 함께 거리를 뒤덮고 내려오는 검은 무리를 향해 돌아섭니다. 기계가 앞으로 찢어지자 타이어가 끽 소리를 내고 마키는 까마귀들을 베어 넘기고 뒤에서 터져 나오는 숨겨진 화력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불길로 가득 차고 그녀는 오토바이가 무섭다고 인정하지만 루펑은 지금까지 단 2가지 모드만 활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년을 대피소 문까지 호위하고 경비원들이 뛰쳐나와 생존자들을 안으로 서둘러 들여보내자 안도의 기색이 얼굴에 넘칩니다. 늙은 경비원은 주인공을 신과 같다고 부릅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그와 마키는 손을 흔들고 다시 전장으로 질주합니다. 경비원은 지금은 수백 명의 병사를 학살한 무서운 존재에게 점령당한 레이인 신사에 대해 중얼거리며 그들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안개가 그들 주위에 짙어지고 영웅이 오토바이를 멈추자 마키는 그곳이 불길하게 느껴지니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안개 속에서 깊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앞에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안개 속에서 외로운 형체가 앞으로 나옵니다. 갑옷은 너덜너덜하고 인간의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악마 가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면이 기울어지고 안에서 희미한 붉은 눈이 빛나자 마키는 칼을 더 꽉 쥐고 한때 병사였지만 타락했다고 속삭입니다. 루펑은 그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가면을 벗기면 시체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발포합니다. 땅은 시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루펑과 마키가 굳건히 서 있는 동안 총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나가지만 주인공은 빛나는 칼날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그는 저격수가 숨어 있다고 외치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안뜰을 가로질러 엄폐물에 몸을 붙이고 그녀는 가면 쓴 시체들이 여전히 전투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숙련된 적들이 다루기 더 쉽다고 말하고 그녀의 머리 위로 칼을 내리며 그녀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자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젊은 전사는 그들의 발치에 통을 떨어뜨리고 빛이 터져 나와 마키를 보호합니다. 그는 그녀를 앞으로 밀며 멈추지 말고 동쪽으로 달리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그녀가 앞으로 질주하자 가면 쓴 시체 무리가 그녀를 뒤쫓고 조중영을 통해 저격수가 그녀의 달리기를 따라 십자선을 고정합니다. 총알이 명중하기 전에 주인공이 옥상으로 뛰쳐나와 저격수를 죽입니다. 더 많은 가면 쓴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전투를 향해 돌진하며 다가옵니다. 마키는 전진하는 시체들을 깔끔하게 베어 넘기고 가면을 부셔버립니다. 또 다른 시체가 뒤에서 달려들자
그녀는 낮게 회전하여 그 머리 장식을 중앙에서 똑바로 베어내립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싸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욕을 합니다. 바로 그때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몰고 와 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아 충돌할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미 그려진 지역의 빛나는 지도를 보여줍니다. 자동 조종 장치조차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지도입니다. 그녀는 그가 수백 년을 산 사람처럼 싸우지만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말한다고 중얼거립니다. 오토바이가 포효하며 안개를 가르고 불사자 무리가 뒤에서 바싹 추격합니다. 마키는 그의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이상하게 안심된다고 인정하며 그 뒤에 꽉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집중을 유지하며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시체의 진정한 통제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배기가 불지옥을 가르자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망토를 입은 형체가 위에서 떨어지고 칼날이 불꽃을 새기며 잔해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녀는 그 힘이 준 욕의 왕처럼 느껴진다며 흔들림 없이 그와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총알처럼 앞으로 포효하자 꽉 잡으라고 말하고 보라색 배기가 비처럼 쏟아져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하나를 튕겨내고 다른 하나를 피해 급회전하며 앞으로의 미궁 속으로 그들을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마키는 더 꽉 잡으며 항의하지만 젊은 전사는 적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 놓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림자 형체가 또 다른 짓누르는 일격과 함께 떨어집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당황합니다. 오토바이가 경사로를 타고 발사되어 고가도로 위로 솟아오르고 뒤에서 어둠의 형체가 발톱을 뻗은 채 그들을 뒤쫓아 뛰어듭니다. 두 라이더는 공중에서 뒤를 돌아보고 괴물이 그들을 하늘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두운 덩굴이 뻗어나와 오토바이에 걸리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괴물이 빛나는 눈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것은 완전한 형태로 우뚝 솟아 단단히 착지합니다. 갑옷이 곤두서고 뿔이 불타오르며 그 시선이 불처럼 타오릅니다. 바로 준 욕의 왕인 우타카마루입니다. 덩굴이 오토바이를 단단히 묶지만 주인공은 마키를 팔에 안고 뛰어내려 부드럽게 착지하며 그녀를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들 아래에서 우타카마루가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 힘을 주어 당기는 동안 그는 설명합니다. 기계는 초중량 모드이므로 욕의 왕조차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놓고 그녀의 칼을 요청하며 일반적인 무기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녀의 영혼 절단기는 수백 번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이 그것을 휘두를 수 있다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요괴의 속도는 그가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속된 우타카마루를 향해 곧장 몸을 던지고 준 욕의 왕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마키는 그가 그녀의 무기에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요괴보다 빠르지 않지만 영혼 절단기의 모든 휘두름은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그는 속도에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이 오기 전에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공격에 맞서 자세를 잡자 그의 발밑의 땅이 갈라집니다. 루펑은 우타카마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괴물의 힘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버팁니다. 마키는 그의 전투 기술이 마치 수세기 동안 싸워온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녀는 순수한 힘의 차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레벨은 우타카마루보다 훨씬 낮고 이 속도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기 전에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욕의 왕과 마주합니다. 우타카마루가 그에게 돌진하는 동안 그가 완전히 정지한 채 눈빛은 침착하자 마키는 충격에 빠져 지켜봅니다. 괴물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자 요괴의 질주 아래 땅이 갈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괴물이 아래로 휘두릅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솟구쳐 우타카마루의 공격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순간 그는 칼날로 베어 고주파 진동 입자 배기를 발동합니다. 그 일격은 요괴 왕의 가슴을 똑바로 가르는 타오르는 황금빛 홀을 방출합니다. 우타카마루가 포효하며 뒤로 비틀거리고 마키는 즉시 전투에서 오토바이를 사용했다며 그를 뻔뻔하다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그저 씩 웃으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시스템 창을 열자 전리품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왕의 검이 나타나고 탁월한 날카로움과 초고속 모드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S급 아이템입니다. 3초 동안 10배의 속도를 부여하지만 그 후에는 심한 피로 페널티를 남깁니다. 검과 함께 우타카마루의 가면이 나타나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가면입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연구하고
마키에게 더 적합하다고 결정하며 그녀에게 건네주고 그녀의 필요에 맞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아들이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그들은 계속 질주합니다. 마키는 그들이 진짜 목표가 기다리는 지옥구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루펑은 마음속으로 타오타오를 부르며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녀에게 닿겠다고 맹세하고 그녀를 구하러 가고 있다고 맹세합니다. 땅 깊은 곳 쉼터 20일은 굳게 잠겨 있고 그 무거운 강철문이 수많은 생존자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에는 넓은 공간이 겁에 질린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매달리고 아이들은 울고 벽은 멀리서 들려오는 충격에 쿵쿵거립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이는 당황하며 그들이 파멸했다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타오타오는 굳건한 믿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녀는 누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기적을 믿습니다. 위에서는 타오르는 폐허를 뚫고 망토를 입은 한 무리가 목적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한 명은 목표물인 타오타오가 쉼터 20일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구체를 들고 있습니다. 요괴 왕들을 지나 그들을 안내해준 구체에 공을 돌립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계산적인 그들의 리더는 진정한 전투는 신화급 보스와의 싸움이 될 것이므로 힘을 아끼라고 상기시킵니다. 짐승 같은 전사가 근처의 짐승들을 공격하자고 재촉하지만 리더는 거부하고 빛나는 해골이 얹힌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대신 그림자를 소환합니다. 어둠 속에서 괴물 같은 요괴들이 솟아나고 갑옷을 입은 악마들과 뒤틀린 짐승들이 그들의 길을 뚫기 위해 돌진합니다. 무리가 폐허를 찍고 지나가는 동안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숭배자들이 소환한 거대한 생명체가 드러납니다. 리더는 침착하게 지켜보며 그 존재가 준 요괴 왕임을 인식하고 문을 열 완벽한 도구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사슬이 괴물을 단단히 묶고 마침내 그것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명령과 함께 리더는 수에타오타오를 찾아 그녀가 감히 저항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지하 쉼터의 천장이 격렬한 진동으로 갈라지고 뒤이어 거대한 요괴가 뚫고 들어와 당황한 군중을 찢어 발기며 천둥 같은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칩니다. 밖에서는 영혼 목자와 그의 그룹이 그들이 소환한 영혈을 통해 지켜봅니다. 부하들은 수에타오타오가 그곳에 없다고 보고하며 그녀가 그들을 감지하기 위해 수호자의 눈을 설치하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탈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교활함을 인정하며 리더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녀를 사냥하러 가기 전에 쉼터를 깨끗이 쓸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짐승인간 전사가 거대한 망치를 높이 들어 올리자 미소를 짓고 결과적으로 생존자들 사이에 공황이 퍼지지만 한 남자가 모두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망치가 내려치고 쉼터를 통해 비명이 메아리치며 짐승인간은 학살에 동요하지 않고 웃습니다. 한편 한 부하가 목자 앞에 무릎을 꿇고 타오타오의 탈출이 그녀 자신의 함정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녀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멀리서 타오타오와 유이는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타오타오는 건물로 뛰어들어 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목표물임으로 함께 있으면 유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이죠. 이에 유이는 요괴 왕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도시 전체를 쓸어버린 것으로 두려움을 사는 강령술사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타오타오는 그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작은 미소를 지은 후 밤속으로 홀로 질주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버려진 기차역에 착륙하고 지팡이를 꽉 쥐고 숨을 고르며 큰 거짓말쟁이가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버티겠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를 형성하는 보호 마법을 설치하지만 그때 천장의 보라색 인장이 갑자기 깜박이며 다른 무언가가 이미 그 장소를 표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객차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무거운 발톱이 바닥을 긁고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파란 눈을 가진 검은 표범들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그녀를 에워싸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싸우기 위해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때 격렬한 돌풍이 휩쓸고 지나가 짐승들을 흩어버립니다. 목자가 그 안에서 앞으로 나서고 타오타오는 바닥에 쓰러지고 지팡이를 손에서 놓칩니다. 그는 그녀의 영리함을 조롱하며 저항하지 않아야만 생존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당연히 그녀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감히 자신을 해치면 그녀의 보스가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 차갑게 대답하며 오히려 그녀를 유용하다고 부르고 만약 그에게 복종하고
지옥의 문으로 따라가면 그녀의 생존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곳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소리치지만 그는 그녀의 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루펑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일축하며 심지어 주인공조차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그녀가 보스를 외치자 가면 쓴 추종자가 수정구체를 들어 올리고 그가 요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곧 요괴 왕과 맞서게 될 것이며 탈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목자는 타오타오를 그룹의 중앙으로 강제하며 이동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의 경로는 지옥의 문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안전하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곳에서 루펑기 갑자기 멈추고 그의 오토바이 타이어가 잔해 위를 미끄러집니다. 그의 동료가 그의 어깨를 잡고 왜 멈췄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고 시선은 위로 고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늘을 쳐다보자 마키는 그들이 요괴왕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공에게 경로를 바꾸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럴 결과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들 위에는 날개 달린 왕이 떠 있고 그들 뒤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 도로에 부딪힙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자 요괴들이 사방에서 다가와 탈출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개 달린 요괴 왕이 포효하고 그 순간 마키는 눈앞에 4명의 적들이 모두 왕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는 떨며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루펑은 상황을 침착하게 연구합니다. 실제로 주인공은 장거리 저주가 군주들을 그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의심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주받은 눈입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왕이라도 순식간에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주위에 에너지가 폭발하고 역행, 맑은 정신 경계 등 주문의 층이 차례로 불타오르고 결과적으로 빛이 터져 나와 저주받은 눈의 표식을 산산조각 냅니다. 마키는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며 먼저 숨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날개 달린 적이 그들에게 눈을 고정한 채 낮게 활공하고 다른 하나는 날개를 세게 치며 위에서 맴돌고 흰 옷을 입은 왕은 우아하게 착륙하며 발걸음마다 얼음 에너지가 땅에 퍼집니다. 두 사람은 부서진 벽 뒤에 웅크립니다. 그녀는 곧 발각될 것이라고 당황하며 속삭이지만 그는 단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그는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상한 플루트 같은 장치를 꺼내고 숨겨진 스위치를 누르고 그것을 가까이 둡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쳐다보며 왜 소리가 나지 않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부르는 사람만이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그는 지원군이 오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마키는 그에게 다시 질문하며 도쿄가 거의 파괴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함을 유지하며 곧 도움이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밖에서 요괴 왕들은 폐허를 배회하며 함정을 조이고 검은 고양이 같은 짐승들은 코를 킁킁거리고 빛나는 눈으로 건물 내부를 스캔하며 야옹거립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가까이 안고 침묵 속에 웅크리고 사냥꾼들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날개 달린 군주는 위에서 맴돌며 기다립니다. 갑자기 왕중 한 마리가 깨진 유리벽 근처에 착륙하여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하지만 다음 순간 칼날이 위에서 내려와 그를 깔끔하게 치고 땅에 쳐박습니다. 한 형체가 칼을 든 채 아래로 떨어지자 몸이 무거운 충격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마키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바로 일본 최강의 각성자 중 한 명인 검귀입니다. 그녀는 그가 2일 열흘만 깨어나며 여전히 심하게 부상당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루펑기 어떻게 그를 밖으로 소환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타케다는 침착하게 여동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올해 3분이 남았고 그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요괴 왕 중 한 마리가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포효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군대가 앞으로 돌진합니다. 검기는 칼날을 꽉 쥐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의 공격은 격렬하며 그들을 저지합니다. 오토바이에서 지켜보던 마키는 주인공이 타케다를 미끼로 사용하여 탈출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검사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쌍칼이 격렬하게 공중을 휘젓고 타케다는 갑자기 루펑에게 소리치며 그의 여동생의 독특한 구조 요청 방법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합니다. 오토바이에서 주인공은 그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대피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를 노려보며 자신에게 남은 몇 분은 위의 두 왕을 모두 베어 넘기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오직 깊은 신뢰만이 그가 여동생의 방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타케다에게 만약 그가 죽으면 다시는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오직 루펑이 살아남아야만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시 동안 검사는 그 말에 흔들립니다. 그는 타케다에게 다가오는 두 왕을 멈추라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검기는 침묵 속에서 노려보며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군주들과 충돌하고 그의 칼날이 그들을 뒤로 밀어냅니다. 결국 그는 루펑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번에 그의 힘이 거의 사라지자 각성자는 물러나 다시 생명 유지 탱크에 매달린 채 자신의 격리실로 돌아갑니다. 그는 루펑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사냥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합니다. 마키는 그가 어떻게 타케다 하야토의 여동생을 아는지 궁금해하고 루펑은 단지 자신이 그녀를 전혀 모른다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다만 하야토가 흑요석 유적에서 반복되는 날들 동안 자신에게 플루트를 주었고 나중에 자신이 복제품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의 변명을 의심하지만 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이 겪은 저주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와 함께 주인공은 수타오타오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진짜 전투는 지하 쉼터 21에서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바닥에 시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키는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유이와 수타오타오가 이미 적의 손에 죽었는지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웅은 그들의 시체가 없는 것을 주목하며 쉼터를 스캔하고 타오타오가 살아남을 만큼 교활하다고 중얼거립니다. 그의 손이 벽에 새겨진 상징, 즉 눈을 스칩니다. 그는 그것이 마법의 눈이며 시각화 마법을 활성화하는 신호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깨닫습니다. 빛나는 룬 문자가 번쩍이고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이는 살아있지만 타오타오가 영혼 목자의 소나기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키는 두려움에 그 이름을 속삭이고 그는 영혼 목자가 오스틴이 도시 전체를 학살한 혐의로 그를 추방하기 전 아크길드의 염소자리 표식을 지닌 12성인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영혼 목자가 요괴 왕보다 훨씬 위험하며 그의 밑에 예언자와 전쟁망치라는 두 명의 강력한 각성자가 있어 그들의 그룹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그가 수에타오타오를 신화급 요괴가 기다리는 지옥의 문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오타오가 그와 합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키는 그를 막을 힘이 없으며 그와 맞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능력이 없더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머리 위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날개 달린 요괴들이 선회하고 뒤틀린 생명체 무리가 전진하며 세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영혼 목자는 예언자와 전쟁 망치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묶인 수에타오타오와 함께 맨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루펑은 괜찮을 것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반면 예언자는 수정 구체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그녀의 저주가 깨지고 되돌려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괴 왕들이 방향을 바꾸었고 타오타오의 눈은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커집니다. 영혼 목자는 지옥의 문이 가깝다고 선언하며 비웃고 어둠의 생명체들이 모여 입구를 향해 쇄도합니다. 무리가 전진하는 동안 날카로운 외침이 가르고 검은 고양이가 앞으로 뛰어들고 파란 눈은 앞을 고정합니다. 고양이가 돌진하는 동안 영혼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요괴의 등급이 무엇이든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크 소환수들이 다가오는 생명체들과 충돌하고 거대한 요괴가 휘두르고 날개 달린 요괴들이 위에서 급강하합니다. 전쟁 망치가 내려치고 예언자의 눈이 빛나며 그녀는 치직거리는 힘의 구체를 들어 올려 높이 올립니다. 위에서 유키온나가 힘을 퍼뜨리자 얼음바람이 내려오고 서리 벽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전장을 얼어붙은 가시로 봉인합니다. 영혼 목자는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눈앞에 내 요괴 왕의 영혼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적들이 그들 자신의 공격을 되받아칠 환영일 뿐이라고 경고하며 동료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예언자는 분석하고 이 규모의 속임수는 최소 중급 환영술사라는 희귀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어둠의 성인은 지팡이를 꽉 쥐고 숨겨진 시전자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며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곧 그는 건물 꼭대기에 나타난 마법사 형체들이 빛나는 구체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예언자는 그들이 중급 레벨임을 인식하고 몸이 굳어집니다. 영혼 목자는 10명이 아니라 100명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 영혼이 없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조종되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마키를 옆에 두고 빛나는 엠블럼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각성자를 소환했는지 묻고 그는 그녀가 현자의 탑에서 시련을 통과하고 모든 각성 클래스에 꼭두각시를 소환할 수 있는 소환, 엠블럼을 보상으로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엠블럼이 그의 비전문 클래스에 의해 강화되어 꼭두각시의 힘을 중급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종합합니다. 루펑은 이를 확인한 후 엠블럼을 높이 들고 소환된 군대에게 징역하라고 명령하며 방역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소환된 군대는 위에서 불의 비가 쏟아지고 화살이 본물처럼 날아오르고 얼음 조각이 끝없는 파도처럼 충돌하는 파괴의 폭풍을 언리시합니다. 전쟁 망치는 막기 위해 무기를
무기를 들지만 공격의 힘이 그를 뒤로 밀어냅니다. 예언자는 마법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꼭두각시들이 다가와 대형을 세게 압박하는 동안 버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끊임없는 공격 아래 영혼 목자의 그룹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으르렁거리며 그들이 단지 중급 꼭두각시일 뿐인데 그들의 결합된 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지적합니다. 마법사는 배우의 인물이 클래스의 완벽한 균형을 사용하여 그들의 힘을 5배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이 상대는 극도로 위험하다고 동료들에게 경고합니다. 혼란 속에서 루펑은 앞으로 돌진하여 예언자의 소나귀에서 수 타오타오를 끌어냅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매달리며 그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전쟁 망치는 망설임 없이 반응하고 그의 거대한 망치가 불꽃을 튀기며 그들의 탈출을 분노의 포효와 함께 진문 깨기 위해 휘두릅니다. 그는 그의 궁극기인 필살 천둥 망치를 발동합니다. 멀리서 막히는 충격에 빠져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 짐승이 레벨 70 각성자의 필살기를 사용했으며 어떤 일반적인 방어로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동료를 위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고 황금색 육각형이 몸 전체에 퍼집니다. 방어막이 확장되면서 갑옷이 바뀌고 육각형이 단단히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그가 손을 앞으로 밀자 파괴적인 충격이 깔끔하게 튕겨나갑니다. 마키는 그 기술이 절대 방어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고 욕의 왕의 공격에도 1초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24시간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장 건너편에서 적군이 재집결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루펑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냈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거대한 형체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언자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거울 복제를 소환하며 그녀 옆에 보라색 구체가 빛나며 모양을 갖춥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그룹을 에워싸고 영혼 목자는 그들의 영혼을 요구하며 타오타오를 제외한 모두를 죽이라고 추종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대가 파도처럼 쇄도하고 칼날이 방어막에 세게 부딪힙니다.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이 병사들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버티는 동안 말입니다. 타오타오는 그를 그런 위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그가 절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튕겨내고 그들이 돌아오면 나중에 호의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마키는 그들이 절망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이며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외치지만 루펑은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예언자가 손에 빛나는 구체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또 다른 형체가 그녀 뒤에 나타나 맹렬한 일격을 가합니다. 구체가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부딪히자 충격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릅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산산조각나고 소환된 병사들이 불안정하게 깜박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집니다. 팀은 혼란에 빠져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로스와이가 앞으로 나서서 절대 아무도 자신의 동료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자 타오타오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지며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로스와이는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살피지만 타오타오는 주인공이 이미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루펑은 로스와이를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그녀는 어차피 그에게는 항상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칭찬을 무시합니다. 마키는 아워스와이가 그를 구하기 위해 기습 공격까지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묻자 그는 그녀를 마키 쿠로시마라는 오랜 동료라고 소개하고 이는 마키가 그가 이전에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짜증스럽게 되받아치게 만듭니다. 이때 적의 리더는 부하의 죽음에 분노하며 포효하고 그들 모두를 학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그는 부글거리는 어둠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의 위로 거대한 해골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빛나는 뼈로 윤곽이 드러납니다. 거대한 해골이 솟아오르며 포효하고 숭배자 리더는 지팡이를 잡고 소환수를 앞으로 안내합니다. 거인은 무기를 땅에 내리쳐 그룹 아래의 땅을 산산조각 냅니다. 마키는 그 생명체가 영혼 목자가 훔친 수천 개의 영혼으로 형성되었으며 최고 각성자조차 단 한 번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류바이는 주인공에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손을 펴고 그의 손바닥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쓰러진 병사들이 흩어져 있고 불이 땅을 가로질러 퍼지자 그는 진정한 공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불길 속에서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히드라 같은 괴물이 완전히 솟아오르고 빛나는 붉은 눈이 노려보며 그 머리들이 채찍처럼 휘두릅니다. 충격을 받은 마키는 그가 수백 명의 중급 각성자들을 희생시켜 공간 전이를 통해 도쿄타워에서 야마타노 오로치를 소환했다고 말합니다. 숭배자 리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주인공이 욕의 왕들을 그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주받은 눈을 심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다가 그것이 짧은 틈 동안이었음에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그와 함께 루펑은 야마타노 오로치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침착하게 그 길에 서 있는 동안 뱀 머리 중 하나가 그 위로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짐승은 불길을 뿜어내고 그것이 해골 거인의 무기에 부딪힙니다. 영혼 목자는 욕의 왕조차 그의 칼날 앞에 쓰러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두 거대한 힘이
전장의 심장에서 충돌하는 동안 하늘을 가로질러 번개가 찢어지고 무한 번개 영역이 터져 나옵니다. 야마타노 오로치와 해골 주위에 번개가 치는 동안 거대한 존재들이 폭풍 속에서 싸웁니다. 당연히 막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룹에게 후퇴하라고 재촉하지만 주인공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합니다. 뱀 머리들이 앞으로 다이빙하고 뱀의 물어뜯기를 발동하며 그들의 송곳니가 짓누르는 힘으로 땅에 박힙니다. 숭배자 리더는 히드라의 머리들이 그를 에워싸며 그 아래에 갇히고 그는 저항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해골을 소환하여 궁극의 시체 폭탄으로 공격하여 방역하고 거대한 폭발이 전장을 뒤흔듭니다. 여러 개의 뱀머리가 폭발로 산산조각 나지만 연기 속에서 더 많은 머리가 으르렁거리며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는 히드라는 머리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골 윤회를 활성화하고 거대한 해골이 다른 어떤 것보다 10배 더 빨리